7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 두 번째 인사인데 벌써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11곳이나 비어서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특수통 대신 형사 공판부 경력자들의 약진이 점쳐집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법무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이 이래저래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조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반장, 네. 어서 와요. 그래도 신 반장은 좀 낫네. 어저 김필준 반장은 이만하더라고요. 네. 키가.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해 볼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돼서 네.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장이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랑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쌉니다. 싸요? 가격이 고체 연료가 10분의 1 싸요? 정도래요. 그동안은 이제 군사용이라서 막아왔는데 네. 이제 해제가 돼서 민간 우주 기업의 등장도 뭐 네. 가능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주 또 예민한 이슈였잖아요. 그 사거리 관련한 800km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고 참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인사청문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정보위 비공개회가 있었는데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이 됐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요? 네, 이 통합당은 이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북측에 3억 달러 지급했다, 뭐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뭐 채택을 할 수 없다, 네.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국회에 뭐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 제가 준비했는데 준비했잖아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알아요. 그냥 다 아는데 잘하니까 이거. 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죠. 네. 갑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서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이 없을 것이라며 핵 보유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발언 관련 언급과 함께 최근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북한 전국 노병대회 관련 소식과 우리 국회 국방위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포가 오릅니다. 청명의 밤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축이 하늘가에 열광의 불을 보라. 오색 찬연한 깃발들이 변화무쌍하고 신비로운 화폭을 연속히 치고 있습니다. 축포여 길이 전하라.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것이라고. 네, 평양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날인가 봤더니 7월 27일, 어제가 바로 6.25 전쟁 정전협정일이었는데요. 자, 북한은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는 거죠. 자, 6.25 전쟁 명칭도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곤 하죠. 자,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튼 북한은 7월 27일을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조선중앙TV에서도 7월 27일을 전후로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연달아 방영하죠.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 이것은 무비의 지략과 탁월한 전략 전술, 세련된 영도 예술로 정당 전민 전군을 정리의 싸움으로 현명하게 이끄신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경의하는 수련님의 위대한 영도에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북한은 그렇게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27일 전후로 전국 노병 대회를 여는데요. 말 그대로 북한 전역의 6.25 전쟁 참전 군인들을 초청해서 각종 행사를 갖는 겁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는데요.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연설 내용도 핵 억제력을 강조하는 등 의미심장했지만 저는 이 북한의 이른바 7.27 각종 행사 영상을 보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했던 김모 씨, 최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이를 두고 북한이 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던 북한인데 7.27 관련 행사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건 회의 장면이고요. 자, 이런 영상 말이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군 주요 인사들에게 권총을 수여하는 영상인데요. 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그만큼 안전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자,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나라치고는 좀 이상한 모습이네요. 자, 이번 탈북민 김 씨의 월북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여야의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의 지적이 매서웠습니다.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경계태세에는 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비태세 이 검열실 등을 투입을 해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작전의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장병의 성실성, 다시 말해서 정신전력이 해이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정신전력이 해이되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다 줘도 방위사업청장님 열심히 해서 무기 갖다 줘도 아무짝에 필요 없다는 소리거든요.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탈북민 김 씨는 한강 하구로 이어지는 배수로를 통해 헤엄쳐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박한기 합참의장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형 철조망을 감아 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원형을 변경시켜서? 예.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이 김모 씨는 택시를 타고 배수로 근처에 도착한 후에 낡은 철조망 장애물 등을 벌려서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한강에선 수영으로 북한까지 건너갔다는 거고요.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장관을 비롯해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도 져야 하고 지휘 책임자도 져야 해요. 그리고 현장 책임자도 져야 할 정도로 이번은 엄중한 사태다.
자, 민주당에선 북한의 탈북민 월북 발표가 남북 간의 방역 협력을 요청하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비상 확대를 통해서 이 치부를 드러나는 것이 북한의 경계태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건데 그 자인하는 것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방역 협력을 통해서 손짓을 좀 구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여러 좀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 말씀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경이나 의도 분석이나 하고 있지만 다양한 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관련 소식 등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정은 자의적 핵 억제력으로 전쟁이라는 말 없을 것. 네,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핵 보유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배경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고요. 일단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속보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국방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나왔고 이번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이제 완전히 풀린 거죠, 김 반장. 네, 청와대가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해 왔는데요. 100만 파운드 초는 500kg을 300km 이상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하던 점에서 기존의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겁니다. 김 반장 지금 다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 맞죠? 되게 어렵네, 지금 얘기가. 다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100%는 저는 아니지만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아무튼 아까 이제 고체 연료가 싸다고 얘기했으니까 신반장이 정확하게 이해했더라고요. 신반장은 과학에 되게 밝아요. 과학에만 밝겠습니다. 과학적 돈을 맞아요. 잘 알고 있네. 신반장은 다 공부 잘하니까요. 아무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 싸졌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또 생산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요. 자,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 국가안보실이 이 백악관의 국가안보 회의와 접촉을 해서 이 문제 해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 지난 9개월간 한미 간의 집중 협의 끝에 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한미 미사일 지침 1979년 이후에 3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이 4번째 개정입니다. 이 4차례 개정 중에 2번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뤄진 겁니다. 자,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는 대신 이 탄두 증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제 한미 간에 몇 가지 첨예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미사일 지침이에요. 뭐 그 밖에도 뭐 방위비라든지 뭐 전시작전권 전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km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아까 이제 청와대 설명, 이제 김현종 2차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800km로 제한돼 있는 부분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현종 차장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머지않아 때가 되면 뭐 이런 표현을 아까도 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서 고체 연료에 집중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탄도미사일 쪽으로 아마 뭐 협상이 뭐 이어질 거라는 부분을 이제 암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한미 협상 과정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국방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늘 국방위를 뭐 저도 이제 띄엄띄엄 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경계태세를 질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조 반장, 정경두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이채익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장관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이나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책임론에 대해서 100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국방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경두 장관은요,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이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국민께서는 신뢰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돼 있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 평화 무드 속에 기강회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은 평화 무드에 젖어서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면서 합참의장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군사적 대비태세, 사이버 방어태세, 그리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위 소식은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통일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취임식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오후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직원들에게는 담대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만 보냈는데 오늘은 첫 실국장 회의를 가졌다면서요? 오늘 그 장관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방식이요? 저희가 즐겨 쓰는 방식 아니에요? 저희가요? 브레인워시 아니고요? 아니,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 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휴가 갔지만 최 반장의 저 자유분방함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방금 국장이 설명해 주신 대로 브레인스토밍은 미리 방향을 정하지 않고 큰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의 회의인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대북 정책에 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회의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통일부가 기다림의 자세를 넘어서서 차고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한 걸음 더 기민하게 움직이며 작품을 함께 만들길 바란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확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인영 장관은요, 이 독자적 평화통일 대중 사업도 발굴을 해서 우리 국민 속에 깊게 뿌리박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과감하게 열린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과 적대의 냉전 시대를 넘어 화해와 공존의 평화 시대 설계를 주도할 탄탄한 철학과 새로운 이론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인영 장관의 모두 발언 뒤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는 회의 형식에 맞춰서 주로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실국장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군 관련 속보 내용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신 반장, 군 영창이 사라진다면서요? 네, 이게 군 감옥 네. 이 영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영창제도가 2020년 8월 5일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영창제도가 1896년 1월 이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조에서 이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무려 124년 만에 폐지가 되는 건데요. 이게 고종 때 시작된 거군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개정 군인사법에 따라서 이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그리고 근신으로 구분이 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요,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 훈련인데요.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봉은요,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부터 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군도 이제 많이 바뀌었네요. 휴대전화도 쓸 수 있고, 아무튼 영창제도도 없어진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자, 수돗물 유충 사태 최근에 아주 시끌시끌했죠.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네, 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일반 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일반 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 그러니까 이 수돗물 사용처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남 합천의 적중, 강원 강릉의 연곡, 전북 무주의 무풍 등 정수장 3곳의 여과지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이 됐는데 여과지가 유충을 거르면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로는 흘러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부는 유충이 발견된 3곳의 일반 정수장의 여과지 모래를 교체하고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등 보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진행된 49개의 고도적 정수 처리장 전수조사에서는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을 포함해 7곳의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 겉면에서 유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충 문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어제도 제가 고 반장을 많이 괴롭혔는데 국회 국방위 속보 있으면요. 오늘도 좀 잘 챙겨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속보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고 반장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오늘은 알고 비공개를 있죠? 안 하네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대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전쟁이라는 말 없을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중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우선 상정했고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조금 전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국회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을 한 21대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 질문에 청문회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리고 있죠. 그 와중에 쏟아진 여야의 설전은 덤입니다. 자,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되어야 공감대가 넓혀지고 공감대가 넓혀져야 타협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 그런데 이 소통과 협치,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어제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는요. 전지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어제가 아니라 23일이죠. 자, 이렇게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 또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다운 의원님은 네, 이건 어제입니다. 자, 과연 뭐가 질문다운 질문이냐 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심지어 법사위에서는요.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질문 좀 드립니다.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신에 관련 공방은 들어가서 앞뒤 상황까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회의장은 협치를 말하지만 당사자인 여야 양쪽 모두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 첫 회동에서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 통합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나 청문 대상자들의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또 오만하고 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로 뜨거운 기재위인데요. 이 기재위에 올라온 200여 개 법안 가운데 민주당은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부터 먼저 처리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왜 토론도 없이 3건만 우선 처리하느냐, 청와대의 하명이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더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논의 과정에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후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후적 기재위원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기립 표결에 붙이겠다고 나섰는데요. 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땅땅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오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이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합당 기재위원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탄한다,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국토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처리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하자, 통합당은 업무 보고도 안 받고 무슨 소리냐, 역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의사 일정과 양당의 간사 선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승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발언을,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발언을 해주시고, 예. 네, 진선미 위원장 다소 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보통 간사 선임은 각 당이 알아서 추천하고 동의하는 식으로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자, 그럼 무슨 의의가 있다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시흥갑의 문정복입니다.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현승 의원입니다. 같은 당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으신 다른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는 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차관 2분, 총장님들 다 강남 수초에 집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제 집을 장만을 했고. 네, 방금 보신 이 건 말고도 왜 의사일정에 업무 보고를 뒤로 미뤘느냐, 김현미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하는 야당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 공방이 오가던 중에 다소 위급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업무 보고 이 법안 처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그런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또 이걸 늦추는 건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위원회 보좌진이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 심의원이 직접 보좌진을 등에 업고 이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모두가 걱정이 참 컸는데요. 모쪼록 큰일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법 핀셋 상정, 통합당 의회 독재 반발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가 많이 좀 열리고 있고요. 또 돌발 상황이 많았어요. 아까 이제 신반장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국회가 지금도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났죠. 또 기재위, 국토위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제에서 봤지만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고반장.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이 합의된 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있었어요? 우선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특위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네.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 윤리특위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지금 다시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구성이 안 돼서 심의를 못한 그런 논란거리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윤리특위의 경우에는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라는 의견이 통합당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수당에 윤리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싸기를 해서 심의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주장인 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하네요. 자, 아마 민주당 내에서 추가적으로 의견 정리 후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리특위, 경제특위 부분에는 이제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했지만요. 그걸 빼고는 아까도 봤지만은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그런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조 반장, 오늘 각 상임위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아주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기재위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우선 상정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위엔 이 법안 말고도 200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통합당은 3건 외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있고 야당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다면서 다 같이 상정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윤우덕 위원장이 상정 여부를 기립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190개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핀셋으로 3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좀 낮추시고 이 삼연동에서 오늘 보시면은 부침이 있습니다. 이 부침을 의원님들 자리에 깔아드리지 못했는데 고영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을 부침에 놓았다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란이 일어난 바로 그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7명으로 그 고영진 의원의 법안 3건이 전체의회 상정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반장,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통합당이 오후 회의에 불참한 거예요?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민주당 발의로 상정된 3건 말고 이 부동산 세법 관련 다른 법안들이 총 34건이 있는데 이 통합당이 오후에 참석을 해서 이 나머지 법안도 다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결과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정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업무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의령 의원이 질의를 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답하는 이제 기재위 업무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 상황이 기재위와 국토위에 동시에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린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기재위고 이제 국토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장관 업무 보고를 먼저 받잖아요. 국토위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에는 뒤에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오후에 업무 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오전에 국토위에서 공방이 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는데 국토위가 오늘 의사 일정으로 간사 선임권과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처리 그리고 이제 국토부 소관 부처의 업무 보고 이 순서대로 의사 일정을 정했습니다. 자, 일요일 두고 통합당이 업무 보고도 안 받고 법안 심사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에 관심이 크고 이 후속 대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힘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신 그 이현승 간사 선임권까지 겹쳐서 이 공방이 오갔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이 오후 5시 39분인데 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지금 국토부 장관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에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국토위 회의는 끝났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업무 보고까지 하고서 현재는 산회 끝난 상태입니다. 자, 국토위 오후 회의에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업무 보고 전 법안 상정 등 이 회의 진행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을 떠났고요. 그래서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을 이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임대차 3법의 나머지 법안 2개가 더 있는데 이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청문회가 끝났고 공방이 치열했죠. 어제 이제 고반장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짚어봤는데 조금 전에 김 반장,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 채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면 합의 의혹과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이렇게 회의한 결과 이렇게 오늘 채택하는 걸로 결정돼서 의결했습니다.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게 그 유조문서 여부입니다. 당사자가 무엇보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야당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만약에 제보자가 있다든지 관련된 사안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거기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면 합의가 없다고 부인했던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을 사임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죠.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임명을 하든지 이면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네, 어제 법사위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제 법사위 상황을 전체적으로는 다뤄봤는데 저희가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도 많은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영상이 없어서 저희가 속보 내용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 이제 파행이 이어진 거죠. 계속해서. 네, 어제 법사위에서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지목한 뒤 올해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추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소설을 쓰네라고 답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잠깐만요. 잠깐 질문 좀. 야, 이 참.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네. 자, 추미애 장관이 대정부 질문 때도 그랬고 어제 법사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좀 씬스틸러라고 하잖아요. 존재감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때부터 공방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제 항의를 시작했는데요. 피감 기관장의 답변 태도가 상식을 벗어났다, 국회를 모독한 발언이다 이렇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성 질문이 더 문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싸울 거리냐고 이게 뭐가?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소설 쓰는 말을 들었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참. 법무장관이 소설 쓰네요. 소설 쓰네. 아니고. 소설 쓰네래요. 일단 정리하시고.
네, 어제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대충 짐작이 되네요. 조 반장, 그래서 추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방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통합당은 이쯤 되면 인성의 문제라면서 추 장관을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법사위는 다시 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볼게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약식이 있었죠.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한 가운데 이 대통령 직속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밝혔고, 이 정부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확대, 이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합의문에는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해고 금지와 경영계 요구사항인 임금 관련 내용은 명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상임위 상황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국토위에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다는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관련해서 통합당이 조금 전에 내일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속보도 막 들어왔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이 더 거세지는 그런 분위기면 틀림없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법 핀셋 상정, 통합당 의회 독재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의혹뿐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까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을 불러서 성추행 의혹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청 앞이 보랏빛 우산으로 물들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직권조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그 직권조사 요청 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서 판단받으려고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직권조사가 아닌 진정조사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조사만으론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범위가 더 넓은 직권조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믿을 수 있는 건 인권위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도 오늘 서울시를 찾긴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라든가 고충 상담 처리 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여가부에겐 조사권도 징계권도 없습니다. 이번 점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가부의 조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존재 이유 망각한 여가부, 얼마 전 한겨레 칼럼 제목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침묵과 뒷북으로 일관한 여가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회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불과 나흘 만에 10만 명 동의 요건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전 현직 비서실장 등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인사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악성 게시글 수사에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4곳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현재 본문과 댓글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퍼뜨린 관련자 3명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목사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딸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문건을 전달한 건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걸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 다시 넘긴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미투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서지현 검사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서 검사는 평소 여성 인권에 관심도 없던 이들이 뻔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누구 편인지 입을 열라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정 부분 정치적 사안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도 달했습니다. 가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가 가해자 편일 리가 없음에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혀가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박 전 시장 사망 17일 만에 눈물로 사과한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그의 정치적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꼽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전국의 모든 2,200여 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형사사법 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해법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이른바 검사 동일체. 검찰 조직이 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였던 폐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의 검찰총장은 이른바 제왕적 검찰총장으로서 총장이라기보다는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께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6개 고검장을 직접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검찰 인사에서도 총장의 힘을 뺐습니다.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결정하던 규정을 없애고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에만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민총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검찰총장의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나 여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개혁의 권고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검찰청법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할 야당은 이번 권고안에 부정적입니다. 당장 검찰총장이 명예직이냐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뺏어가고 수사지휘권 뺏어가고 또 무슨 감찰권까지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입니까? 검찰총장 힘 빼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고안대로라면 제왕적 법무장관이 탄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넘겨받게 되는 고검장. 고검장은 총장과 달리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승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관 탄핵이란 제동장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장관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 일정이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늦어도 31일 중에는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특수통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에 있는 검사들을 중용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에 남아있던 윤 총장의 동기들도 옷을 벗었습니다. 이래저래 윤 총장의 처지가 더 외로워질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왕적 총장, 제왕적 장관, 검찰개혁안 논란.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속보로 얘기를 했지만요. 어제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담겨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얘기할 때요. 그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가세현 측이 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이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고발이 경찰에 접수가 됐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세현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와룡공원 일대에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방송 중에 이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모욕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21일에 가세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이 고소권자인 유가족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 진행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요. 그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잖아요. 신 반장, 요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성추행 의혹과 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그리고 고소사실 누설 경위 등이 이번 사건 전반에 걸친 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도 개선 문제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기관장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이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 조치 방안 마련 등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김 반장, 오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서요. 인권위 입장이 확인된 게 있어요? 네, 피해자 측은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뒤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요. 이번 사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까지 총체적으로 중하게 보고 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 사안은 민원 형식으로 접수될 것이라며 직권조사 여부는 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의 민간합동조사단 활동이 일단 중단됐기 때문에 인권위의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 반장, 야당은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들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 당선인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선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엔 통합당 의원 38명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과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바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모레 목요일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사실이 오늘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고 반장, 검찰에 남아있던 윤석열 총장 동기들이 검찰을 떠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의 동기인 이정회 인천지검장과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은 검찰 내부망에 마지막 글을 남겼는데요. 이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인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 이렇게 적었고요. 송 지검장은 내가 몸담고 사랑했던 우리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만 들 뿐이라는 소회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동기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참모 가운데 한 명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도 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 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하면서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었는데요. 지난 1월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인사가 났었죠. 네, 그러니까 검사장 이상 자리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가 클 수밖에 없죠. 그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이제 법무부 입장도 나왔고 윤석열 총장의 입장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법무부 입장만 먼저 나온 상황인데요. 이 법무부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자, 이렇게 법무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대검도 또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대검은 이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고검장들에게 넘기는 방안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반응도 안 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만약에 반응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걸로 또 비춰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모레 검찰인사위원회인데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을지 그게 아주 관심거리죠. 아직까지는 의견을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난 1월에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 관련한 소식 좀 짚어볼게요. 뉴질랜드 방송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의 실명, 얼굴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가 한국 외교관 A씨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냈는데요. A 외교관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은 한국 외교관 A씨가 지난 2017년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가 협조를 거부해서 아직까지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2년 전 해당 사건을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종결했는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와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이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계속 거부하면서 단순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죠.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교수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현재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2년 고교생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걸 활용해서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과 2015년엔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직접 시험 문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인척 입시에 직접 관여한 셈입니다. 여기에 이 교수가 수년 동안 연구비나 인건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국회에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민주당이 오후에 단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 50분을 기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며칠 또 다시 뭐 재송부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단독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신속하게 임명안을 제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제거를 했죠. 좋습니다. 관련한 소식 속보까지 좀 전해봤고요.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왕적 총장, 제왕적 장관, 검찰개혁안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준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이전을 두고 국회가 뜨겁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다양하죠.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 이전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또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이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지난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 새로운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도 했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자가 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하지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그렇게 되고 하는 거니까 제가 미리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취재해왔습니다. 먼저 보고 제목은 지역혁신성장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까지 공공기관 153곳이 모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전한 도시는 모두 10곳으로 1차 혁신도시라고 불린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 10개 도시에 대한 사실상의 성적표를 보고한 겁니다. 정주 기반이나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등급을 매기진 않았지만요.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아쉽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과 부정평가를 받은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긍정평가를 받은 A시와 부정평가를 받은 B시입니다. 이 두 사이를 가른 건 바로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이냐는 겁니다. A시의 경우에는 거대 공기업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등이 좋아졌다는 건데요. 반면 B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연구소 등이 내려가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앞으로 어떤 기관들이 주로 내려갈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시 같은 도시를 만들려면요. 거대한 공공기관이 내려가야 한다는 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김바리 관계자는 지금 남은 거대 기관은 국책은행과 방송 등이라서 주로 거론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큰 담론으로 보이는 바로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천도론을 불집힌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상대로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한 국회 투기와 관련된 논의도 야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는 민주당의 TF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JTBC에 출연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6년 전에 그 관습헌법을 이야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될 때 그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 하나를 딱 정하지는 않고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일단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특별법입니다. 개헌은 정면 돌파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크죠. 지난 행정수도 논의 때 제동이 걸린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헌은 정면으로 풀어내는 거지만 개헌 이슈 자체가 전국 블랙홀이 될 수 있어서 부담감이 큽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만큼 가장 안전합니다. 야당에서도 관련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국민투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인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보다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또다시 위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단장은 특별법에 힘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 특별법을 만들면 헌재에서도 사정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네, 물론 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민주당에선 전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네, 이에 통합당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갖다가 이렇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수도 이전에 대한 고강을 내걸고 일단 서울 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네, 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서도 찬성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집중 발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수도 이전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장을 두고서도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 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인과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랍니다. 네, 무슨 발언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대정부 질문대로 돌아가 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도 최 원장을 향해 직접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은 오히려 법박하지 말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중립성 의심, 흔들기 감사원장 논란, 1차 혁신도시 성적표는? 네, 마지막에 얘기했던 감사원장 이슈부터 좀 다뤄볼게요. 아까 김 반장 얘기에 따르면은 네. 어제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김 반장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네. 감사원장 발언을 두고 감사원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어제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내부적인 소위 민주적 절차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부적인 통제, 민주적 통제가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도 사실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감사원의 최종 의견을 의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이해할 수 없는 겁박이라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아랫사람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감사원의 직무 독립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일 법사위에도 감사원장이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란은 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아, 내일도 법사위가 있군요. 고 반장. 근데 이 이슈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이슈가 된 거죠? 배경이 뭡니까? 일단 이 처음 시작은 2018년 6월로 돌아가는데요.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었죠. 자, 이에 야권은 반발했었고요. 자, 따라서 이 야권 중심으로 감사원의 이 폐쇄가 타당한지 조사해달라, 이렇게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자, 한수원이 7천억 원 가까이 들여서 개부수한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폐쇄한 게 맞느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이 탈원전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감사원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한상 지난 2월까지는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지금 벌써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이걸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 좀 이견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지난 4월 초에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이 최 원장과 다른 감사위원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만간 결론을 내릴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뭐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8월 초에 감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또 감사원 현장 감사팀이 폐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그대로 감사 결과가 통과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감사 발표 시기와 감사 결과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요, 아직은 방향을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그 감사원 쪽에 취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논란도 이제 김 반장이 정리했는데 일단은 이제 여야가 좀 맞서는 모양새지만 통합당 내에는 다른 목소리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선 그 조영 원내대표가 함부령을 내리긴 했는데요. 창수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그 수도 이전의 대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역인 그 정진석 의원도 거들었는데요. 대선 전략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는 건데 두 사람이 이런 말하는 이유는 속한 지역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병준 전 장관의 경우에는 현재 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입니다. 전진석 의원의 경우 충남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통합당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까 김 반장이 세 가지 시나리오, 개헌, 뭐 특별법, 국민투표 잘 정리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오래전부터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면서도 이 수도 전체를 통째로 옮기는 힘든 방식보다는 제2의 행정수도 활성화가 헌법이나 판례에 위배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오늘 부동산 정책을 또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주택자는 거주용만 남기라는 지시인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인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나 임기 연장,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 반장, 오늘 경실련이요. 통합당 의원들의 주택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내용입니다. 경실련이 발표인데요. 박덕흠 통합당 의원의 경우 아파트만 3채, 상가 2채 등 부동산 신고액만 288억 원 가량입니다.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 다주택자의 상임입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이들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 봤지만 국토위 기재위가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실련에서 입장을 냈군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부터 감사원장까지 정치권 달군 논란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플루언서 허위 광고 주의보입니다. 이거 먹고 뱃살이 사라졌다. 솔깃한 얘기지만요. 알고 보니 체험기를 활용한 허위 광고였습니다.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이른바 믿고 보는 인플루언서의 글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가 9천 개를 넘습니다. 식약처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일삼아온 인플루언서 4명을 오늘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례 외에도요, 최근 들어 SNS상에서는 허위 광고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며 소개한 아이템이 알고 보니 수천만 원 수준의 광고로 드러났고 배달 앱의 후기마저 건당 돈을 받고 쓴 가짜 리뷰라는 의심을 받고 있죠. 소비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현명해져야 할까? SNS에 판치는 허위 광고를 뿌리 뽑을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반장, 일단 이게 나오지 말라니까. 누가 자꾸 나가라는 거야. 조 반장이 나오라고 합니다. 조 반장 옆에 한번 서봐요. 서봐 한번. 그런